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202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제 보는 토지들이 있는데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자세한 것보다는 그냥 제목만 여러분이 있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제목들만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셔요. 근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업종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업종의 특성상 얘네들은 일정한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공지 상태지만 이 업종을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입니다. 한쪽 가르친 1번 보니까요. 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대여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요. 차고용 토지 밑줄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잖아요. 2번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 정비업자의 5개 작업장용 토지요. 여러분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것을 우리 학원 같은 4층 건물에다가 이거 업종을 차려가지고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대여하는 업입니다. 아니면 정비하는 업인데 요 4층에서 그런 대업을 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오면 자 불도저 오면 자 갖고 오세요. 4층에 올려가지고 고쳐가지고 자 가져가세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지에서 해야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03페이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나왔네요. 제가 운전면허 땄을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는데 시험에 이미 다 나왔어요. 이런 것들. 자, 제가 운전면허 맨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하고 운수에서의 차고지 이런 거로 계속 예를 들었었는데 시험에 이미 다 나왔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도 역시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업종을 생각해 보세요. 공지를 필요하지 이런 것들 쌓아놓고 그러려면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 자, 한쪽 가르친 6번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에 대한 시험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이런 것도 공지를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8번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같은 거. 포크레인, 자갈 모래 섞고 막 그러려면 이거 공지사에 해야 되잖아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204페이지 체육시설용 토지. 양가로 10번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야외에서 해야 되잖아요. 11번 보니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같은 거 쭉 밑줄이요. 공원묘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에 규정된 임야 그래가지고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고일분리니까 제외하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 그래서 기억번 스키장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밑줄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귿번 한번 보세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존산지 안의 토지 중에서, 그러니까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우리가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범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임야에서 보존산지 임야는 여기에 이제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였죠.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요거는 뭐하고요?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요거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였죠.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요건 뭐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옆에다가 하나 좀 구별해서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존산지 아니면은 분리과세하고 그냥 간단하게 준보존산지 아니면은 뭐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종자 연구 및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니까 견인된 차 보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요. 견인된 차 보관하는 토지. 견인된 차 보관하려면 공지에다 세워놔야 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 폐기물 최종 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비 허가를 받은 소유는 폐기물 205페이지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여기 밑줄이요.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런 것들이 폐기물 매립하는 토지면 공지에다 해야죠. 실내에다가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의 특성상 다 이렇게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쭉 이런 것들을 틈나는 대로 이렇게 공지 필요한 업종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번 205페이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이제 분리 별도 다 받고 이제 종합합산해요. 자, 보니까 과세 1년제 납세의무자금 소유권 토지 중에서 쭉 밑줄입니다. 별도나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요. 1번에 보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밑줄, 또 2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게 별도 합산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B 상가 토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이거 어떻게 하면 가격을 합산해서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해요. 근데 B 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만약에 면제되는 토지이다. 또 얘가 만약에 경감되는 토지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재산세가 B 상가 토지는 비과세되거나 면제 경감되는데 A 상가 토지는 원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자, 얘를 B 상가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A 상가 토지와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A 상가 토지와 합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어차피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토지를 할지라도. 합산해야 되니까 다른 토지 합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별도에서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대지 잡종지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거 똑같이. 그래서 별도나 종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는 별도나 종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합산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합 합산 나대지가 A 나대지 B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가 만약에 비과세 면제 경감된다 그러면 B 나대지가 그러면 A 나대지와 합산해야 되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를 종합합산해서 제외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고 침묵만 흐르고. 자, 핵심 정리 봅니다. 넘어가요. 나중에 어느 날 알게 돼요. 다음 순환에. 아직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러니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하잖아요. 소유자별로. 그런데 합산시키지 않기 위한 얘기입니다. 핵심 정리 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안에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자, 위치 볼 때 농지하고 목장용지. 있을 곳에 있지 않은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목장용지, 농지는 자, 얘 뭐예요? 종합합산.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2번 목장용지나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다 체크입니다. 3번 건축물의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이 저거의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역시 무허건축물도 똑같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무허건축물은요. 이게 만약에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이게 무허가다 건축물이 그러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역시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대지, 잡종지 이런 애들. 다 체크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종합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잘 알아둡니다. 별표시 해놓고요. 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토지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이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요. 당연하지. 신탁토지하고 수탁자 고유토지를 왜 합산해요? 그 다음에 위탁자별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시게 되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신탁
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 갑과 을은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병수탁자가 있어요.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탁자가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나오지만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이 신탁 토지에 대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따가 또 나오지만 누구? 수탁자가 납세무자잖아요. 신탁 토지는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분들은. 근데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예요. 수탁자 병의 고유 토지예요. 수탁자 병의 고유 토지입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다고 하고 전부 다 상가 토지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전부 다 신탁하면 병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 신탁 토지 A-B 토지, 이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는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원래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우리가 11월 1, 2월 달에 배운 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한다. 인쇄 성격이 있어서. 주택은 주택별로 따로따로 하고 이걸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는 동일한 시군 하나 구역 내에 있어도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자별로는요. A와 A 위탁자별로는 갑이 신탁한 토지예요.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끼리. 그래서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왜 합산해요?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합산하지 않는데 위탁자별은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자,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경작에 생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세.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총합합산이지 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총합합산. 2번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수유하는 농지. 종중이 수유하는 농지 뭐가 됩니까? 종중수유 농지. 종중수유이면 뭐가 돼요? 분리. 그 다음에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옥박 소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목장 나오면 위치면적을 따져야죠. 도시옥 바뀌면 일설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일설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4번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요하는 토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는 빵 2% 조율분리상 토지입니다. 빵 2% 공장용지와 함께 빵 2% 조율분리과세를 상당한 토지고,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고일분리죠. 골프장 고일학생 토지는 뭐예요? 고일분리. 그래서 분리상이 아닌 거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종합이고. 예제 문제 두 번째 봅니다. 역시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를 분류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 정착물이면 나대지 상태의 토지.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향이 뭐 어디입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뭐가 됩니까? 분리요. 앞으로 수없이 듣게 될 거니까 외우게 될 거예요.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3번 읍면적의 수자는 공장 건축물의 속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입지규 면적 안의 토지. 자,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봐요? 위치 면적. 자, 읍면적, 군읍면적이면 깡촌이죠? 있을 곳에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3번 틀렸네요. 공장이 별도가 되는 게 있긴 있었죠.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그 일사일 곳에 있지 않을 때 공장은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 별도 합산과세 있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그거만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일사일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입니다. 3번 정답. 4번 건축법 규정에서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속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 그 다음에 건축물, 공장용 제외하고 의 시가편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2%에 비달할 때 이 저거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저거역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 대충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래서 5, 6월 달에 또 요약집 하면서 또 정교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례 연습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207페이지 제5 3절 납세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 세율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서 어려운 게 토지용 구분인데 재산세. 이거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꾸 이제 성의 문제예요. 나머지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양도세 나올 때까지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성의가 없는 분이에요. 성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자꾸 보면 되는데 뭐 수업 듣고 자꾸 보면 되는데 좀 외우고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안 보고 그러니까 어렵다 이러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성의가 없는 분이에요. 어렵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제부터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 제3절 납세문자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아이고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아파가지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봅니다. 아이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돌리고 자, 뭐 목련이 피어나고 있죠? 피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목련이 막 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고 있다고 벌써? 난 이제 피는 거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목련이 저구가 부르는 제가 양현이 부르는 하얀 목련도 좋지만 저구가 부르는 하얀 목련이 더 좋다고 내가 얘기했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심란해져요. 공부가 안 돼. 자, 그러니까. 한번 봅니다. 납세문자 보시면은 제3절 납세문자는 별표 3개죠? 당연히. 그래서 시험에 거의 한 5년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21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왔잖아요. 20회까지.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그냥 스치듯이 나왔는데 올해는 또 독립화음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납세문자.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납세문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문자는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사실상 수여하는 자예요.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납기 개시일 현재 그럼 틀려요. 재산세는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이에요. 요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수여하는 자입니다. 매출이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수여하는 자인데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문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 소유자고요. 양가로 2번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 되는 경우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공동소유의 줄임말이고 공동소유의 줄임말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공유는 항상 여러분 민법에 배우다시피 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계속 미출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문자? 지분권자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유재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재산인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재산세 납세문자가 되느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문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러면서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과 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문자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자, 밑줄입니다.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 납세문자로 본다. 밑줄 짝이고 시가 편액 비율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안분 계산한 부분 이름 틀려요. 시가 편액 비율입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계산하는 건 이따가 나오고 주택에 대해서 세액 계산해서 나온 이 세액에 대해서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문자 될 것이냐? 주택분산세 계산했을 때. 그럴 때 원래 주택은 아까 처음에 배웠어요.
기초과정부터 또 배웠던 것이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하나로 평가하고 부속 토지까지 합친 가격이잖아요. 자,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총액에는 주택 가격을 합친 가격이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합해서 주택분자산세로 통합과세하는 건데 이럴 때는 보세요. 이럴 때는 이 나온 세 개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이럴 때는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을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주택의 시가총액을 따로따로 구해봐요. 그래서 주택 건물 부분과 토지 시가총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럼 저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그 산출세액을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문자로 본다. X입니다. 시가총액 비율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예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문자라고요? 수탁자예요. 시험에 25회 시험 때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위탁자였다가 25회 시험 때 수탁자로 바뀐 고해에 25회부터 해가지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한 3번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물어봤습니다. 자, 예전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은 대내적으로는 위탁자 거잖아요. 예?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잖아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위탁자 거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위탁자였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신탁해놓고 그 다음에 나 배짜라로 나가요. 그러면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그 실질 소유자의 위탁자한테 세금을 추징해서 압류해서 뭘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점이 막 생겼어요. 추징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수탁자로 바꿨는데도 또 문제점이 생기긴 생겨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수탁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수탁자한테 재산세 고소가 날라와요. 그러면 수탁자 평이 만약에 위탁자한테 재산세 받아서 낼 거 아니에요. 안 줘? 그러면 이거 신탁재산 갖고서 거기서 뭐 임대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 자기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로 세금 내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추징 문제 때문에 자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누구를 납세문자로 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고 그랬으니 분명히. 그 다음에 이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문자는 각각 다른 납세문자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문자 봅니다.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원칙은 재산세 납세문자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쫙 밑줄이죠. 역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문자? 공부상 소유자. 이 줄짝입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문자요. 자 보시면 재산세 납세문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자 지금 봤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그죠 여러분들? 원칙은. 근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의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래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게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매매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9년 5월 31일 날 을이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는데,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문자는 누가 되냐, 이거 판단할 때,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자, 그랬을 때,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자,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이제 공부상 소유자는 갑.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잔금 치러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매수인 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금방 배웠잖아요.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이건데, 근데 사실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요, 사실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오는 건데요. 뒤에 나올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뒤에 보면.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5월 31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다 그러면 6월 1년제 완벽하게 이 재산을 공부상 사실상 소유한 자는 매수이니까 매수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데 6월 1일 날 등기가 안 됐어요. 권리 변동인데 그럴 때는 이따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이 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있잖아요. 6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잔금이 5월 31일 날 치러졌네.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다 나오지만 보세요. 또 권리변동이 있는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치료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게 됐으면 사실상 소유자지만, 자,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권리변동 등인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종중재산과 관련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이제 신고 안 했을 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208페이지로 갑니다. 208페이지 가시니까 208페이지. 208페이지. 맨 꼭대기를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또 밑줄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는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굴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해서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요. 개인 명의로 등재되는 공부상 소유자고. 양가로 2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28회 때는 여기 정답 질문이었는데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 수련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망신고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실상 이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상속계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럴 때는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쫙 밑줄이고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 보충 내용을 보니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상속지분이 자녀들은 다 1이라고 그랬죠?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상속지분이 1인데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죠? 1.5.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순위에 있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근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고 자녀들 이제 쭉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부송학생한테 배우자 2명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좋기는 하나도 지금 진짜 하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2명이면 귀찮아요. 그러면서 이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왜 다다익선이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주부송생이 하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면서. 양가로 3번을 봅니다.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야.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입니다. 대시 끊고요. 첫 번째 요건.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고요.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뭐요?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인데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하냐? 매수계약자로 합니다. 2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보니까 이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것도 2번도 시험에 두어 번 나왔습니다. 양가로 4번 봅니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여기부터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여기부터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아닙니다. 시공회사하고 사업시행자 다르잖아요. 시공회사 아닙니다. 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서 최근에 나왔었는데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양가로 5번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의 경우 사용자 되는 것.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지 않아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게 어떤 건지 보충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 중에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소송 중에 있어요.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보세요.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갑이 공부상 소유자인데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놓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입니다. 쟁송 중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재판 끝날 때까지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더 올라가서 본문 올라가서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를 납세무자입니다. 현재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봐 재산세 부과할 때는 당연히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 되겠죠. 하여튼 사용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요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럴듯하죠? 근데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예요? 사용자입니다. 하여튼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누구? 사용자. 209페이지 양가로 6번은 올해 신설된 건데 내용을 좀 고쳤죠 이거? 정오표에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목을 일단 수정해야죠. 수입하는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여기까지 지웁니다. 입법 예고 됐다가 이게 국회 마지막 통과될 때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을 지우고 그냥 수입하는 자, 수입자 또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동그라미 1번 번호를 지우고 자, 이거 남겨놓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 자, 요까지만 남겨놓고 N은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 N은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 동그라미 2번은 쫙 지웁니다. 자,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해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까지 지웁니다. 그래서 자, 남겨놓는 건 이거예요. 외국인 소유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지 바꾼다 그러면 임차하는 자. 바꾸겠죠? 임차인. 임차하는 자가 아니라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이렇게 고쳐놓고 보충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자, 우리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잔금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자, 원칙적으로 과세일 6월 1일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음자니까 누가 납세음자예요? 매수인 납세음자입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음자예요?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음자니까. 근데 하필이면 잔금을요.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갑과 을 만났고 을이 잔금을 치렀어요. 그랬을 때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을 때 누가 납세음자냐? 매수인 납세음자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자, 당연히 재산세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지나야 돼요. 6월 2일까지는 괜찮아요. 6월 2일 날 잔금 치르던가.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기일에 양도양수가 있으면 누가 납세음자? 양수인. 2번 봅니다. 법인과 연보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연보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보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 누구라고요? 법인입니다. 매도계약자인 법인이에요. 이때 매수계약자로 바꾸면 틀려요. 핵심 정리 다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는데 거기 그 예외에서 그 맨 아래 거 직접 사용하는 자, 기억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 니은 번호 지우고 수입하는 자만 남겨놓고 기억번에 외국인 소유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 요거만 남겨놓고 니은 번은 지워버려야죠. 니은 번은 지워버리시고요. 니은 번은 싹 다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개정세법 자 내용을 좀 수정합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일련제,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맞잖아요. 공유재산 지분권자.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명할 때 사용자. 3번 지자체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적으로 권리변동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 4번이요.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공부상 소유자. 맞네요.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함을 진다. 여러분 아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속 개시된 재산이요. 아까 208페이지 안가로 2번이요. 이거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에요. 상속등기 되면 상속인이지. 근데 상속등기 안 되면 누가 상속인지 포기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해줬어요?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예요. 상속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그 재산을 누가 사실상 수용하는지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그것도 안 했을 때 그때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여기서 지금 다시 20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5번이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안 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누가 상속받을지 몰라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또 봅니다. 210페이지 예제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매매하는데 5월 31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대요. 그럴 때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예요? 아닙니다. 6월 1일 이전에 과세기준일 현재 봤을 때는 완벽하게
공부상이든 사기상이든 누구 거예요? 매수인이지. 매수인 합성자인데 매도인 그랬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지분권자. 공유물 분할 안 됐어요. 등기 안 됐어요. 그럴 때 공유토지 누가? 지분권자. 지분이 있을 때 지분권자. 니은 맞죠? 예. 디귿번 신탁보호에 따라 위탁자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입니까?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 디귿번 틀렸고. 니을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기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종전 토지 소유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니은번 빼놓고 기역 디귿 리을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4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도 여러분이 별표 3개 합니다. 이게 독립한 문제로도 얼마 전 또 나올 수 있고 종합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또 좀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별표 3개를 합니다. 자, 제4절 별표 3개 하고 보겠습니다. 자, 또 어깨 한번 돌리시죠, 여러분들. 또 한번 어깨 한번 돌리고 스트레칭 한번 또 하시고. 예. 아이고, 자, 예. 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예, 좋습니다. 그렇지. 예. 자, 뭐 혼자서 딱 이런 다음에 또 왜 웃으셔? 하여튼 하시고 알아서 하여튼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안 하면 뭐 진도 나가야지 뭐. 알아서 몸을 푸시라니까. 예. 아이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뭐 너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막 강의도 너무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강의가 왜 힘드냐면, 막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막 원고 작업에 밀려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오후에 또 특강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또 오후에 특강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후에 뭐, 특강 같은 거 하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억만금을 준다 그러면 하지. 억만금을 좀 해야지 몸이 부서져라서. 근데 뭐 억만금도 아닌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저는 그냥 저 오후에 특강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원래 그냥 오후에 특강하면은 저녁 때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오후 특강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힘들어서 그렇지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힘이 들어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게 겹치고 집안의 일이 또 겹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요즘은 낙이 없어요, 요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새 맨날 탈출만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이제 바쁜 거 조금 저기 해주면은 그러면 좀 바람도 좀 쐬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쐰다는 게 딴 거 없어요. 혼자서 이렇게 무슨 뭐 낚시를 가든 혼자서 어디 그냥 차를 몰고 정처 없이 그냥 달려보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그래야지 막 그래야 돼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막 가잖아요. 그런 여행 그런 거 보는 이런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야지. 그래야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바람처럼 살았을 때처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직업만 없고 옛날 청춘의 시절이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내리고 아무 데서나 자고 막 그렇게 길바닥에 자는 건 아니고 아무데나 목적지 정하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지 막 돌아다니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면은 그냥 뭐 낚시 같은 데를 가서 그냥 조용하게 있다 오던가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가족이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혼자서 뭔가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럴 때가 됐어요. 지금 막 슬슬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은 저 같은 감성이고 저 같은 저이면은 여러분들 글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시면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할 때 멘탈 게임이잖아요. 공부할 때 가장 감성적이고 공부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공부할 때 이성적일 것 같지만 공부할 때가 가장 감성적이고 공부할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도 사실 편안하고 마음도 제일 저기 할 때예요. 생각도 이렇게 지적인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넓을 때예요. 막 현실에 매몰돼서 막 저런 생각을 할 때는 아름다운 생각을 못 해요. 공부할 때 아름다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제 경험식에 의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즐기시고 저처럼 또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다 방황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자, 여러분 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제4절 과세표준 및세율.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요.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자 밑줄이죠. 지자청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뭐예요? 시가순액으로 한다. 여러분 시가순액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기준 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지방세에서 뭐라고요? 시가순액. 공시 가격. 항상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자 관계없이 이게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제가 저 뒷동네에 계신 분들 저 집중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뒷동네 가지고 이거 저 카메라 그거 좀 움직일 수 있나? 그러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이거 유선이니까 저기 그 딴짓 하시거나 아니면 집중 안 하는 사람들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도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무선이라 이거 여기는 무선이어가지고 다른 데 유선이어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유선이니까 카메라만 좀 협조해주면 그냥 저기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앞에 바로 얼굴 앞에 바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딴지 못 하시겠죠? 집중해서 막 수업을 들을 텐데. 자, 요거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X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국수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취득해서 갖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데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매년 처음 20년 전 그 8천만 원으로 재산세 부과해요? 사실상 주가액으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는 항상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양가로 1번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원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 영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밑줄은 토지건축 시가표준액의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맨 끝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죠?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래서 211페이지 보면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데요. 이게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건축물 몇 프로요? 70%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40에서 80%까지 범위 정하는데 현재 공정시장가액 주택은 몇 프로입니까? 6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봅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다? 안 곱해요. 그래서 1번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한합니다. 그죠?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안 곱하고. 별장과 고급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무조건 60% 곱합니다. 그런 거지 뭐 별장이나 고급택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여러분들이 자, 딱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가에다 공정시장가액 70%예요. 건축물을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 70% 곱하고 주택은 60% 곱하고요. 개별주택가에는 공동주택가에다가 선박항공기는 바로 시가표준액이 과세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자 봅니다. 만약에 토지에 어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다. 이 토지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토지 시가표준액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70%
지금 현재 곱한 1억에 70%니까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이다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에 개별 주택 가격이나 요 공동 주택 가격이 요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개별 주택 가격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시장을 곱해야죠. 2번이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건축물도 시가 표준에다가 뭘 반드시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3번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개별 공시가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주택. 자,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60% 주택이니까. 맞죠, 여러분? 네. 4번 정답.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아니에요. 법인 소유 재산, 법인 소유 건축물도 자, 법인 소유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시가표준액 공정시장을 곱한다는 거 토지 건축물 주택은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세율이 또 이제 또 좀 그래서 조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재산세 세율이 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데 재산세는 이게 이제 그 세율 구조에 관한 거예요. 재산세 세율 구조에 관한 건데 세율 구조 같은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표준 세율 아니죠. 이 세율 개요부터 봅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세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비자의 동그라미, 누자의 동그라미. 비누, 누, 비누. 조시 총론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예, 취득세 등록면세는 비례세율이고 재산세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될 때 표준 세율의 몇 프로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줄이죠? 다만 그 가감한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 당연도,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런 거지.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재해가 발생해서 재정 수요 무슨 올림픽이나 무슨 뭘 유치했어요. 아시안 게임. 그래서 재정 수요 때문에 뭐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5년간, 3년간 적용한다 땡이라고 그랬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지자체 통합에 관한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그 2번 표준 세율을 보겠습니다. 토지 세율인데요. 분리대상 토지,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 별도합산상 토지. 먼저요. 요거 어떤 얘기인지 세율 구조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를 한번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세율이요. 여기 쭉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따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 구조요. 보시면 먼저 재산세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 세율 구조는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먼저 토지의 경우 세율 구조는요. 자, 1월 과정에서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토지의 경우 재산세 모든 토지를 우리가 3개의 용어로 나눴어요. 자,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합산대상 토지,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암기를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토지 이렇게 3개 용어로 나눠지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007 우리 분리대상 토지 세율을 어떻게 외웠어요? 표준 세율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었잖아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고 예외적인 임야가요.
원칙적인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는 종합합산이고, 자, 종중소 임야라든가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 목적 임야만 자, 007% 분리상이고, 그 다음에 빵 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있었습니다.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4%였고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007, 빵 24,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는 누진세율인데요. 소유자별로요. 당의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과표관 3단계로 미리 말씀드리면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별도는 별도끼리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대상에 따라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를 알아셔야 되는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과표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분리상 토지 쫙 깔아놓고 그 당시에 시험에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예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그래서 크게 종합합산상 토지가 누진세율 적용되잖아요. 과표 커짐 세율이 높아지는 토지 골라라,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구조를 먼저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연말에 서울 종로에 나갔다가 제가 광화문 나갔다가 옛날에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광화문 나갔다 추운데 엄청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밀레니엄 축제 열린다고 해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연말에 겨울에 추울 때 종로 이런 데 나가가지고 무슨 재종소리 듣겠다고 막 추운 데서 떨면서 기다리면서 뭐 폭죽 터트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죠?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뭐다? 별로였더라, 이겁니다. 에브리바디도 다 같이요.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 다음에 또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운다? 007, 빵 24,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외우셔야 되고요. 계속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요.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 한번 세율구조 교재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한쪽 가르친 1번 토지 세율입니다.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고 납세무자가 수여하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수재하는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분해서 다음에 자, 비례세율 적용한다. 밑줄이고 빗자의 동그라미 분비죠. 예.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거기 표를 보니까 저일분력 고일분력 나올 때 세율을 표준세율을 통해서 외웠죠. 007 빵 24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007% 농지목장이며 그 다음에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등등등. 사실상 재산 토지는 골프장, 고락성 토지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표를 여러분들이 비례세율은 딱 외우셔야 되고 세율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상 토지 종자의 동그라미. 종합합산상 토지세액은 과세일련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상에 되는 토지 가액을 밑줄이죠.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다음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 초과누진세를 누자의 동그라미요. 종루죠. 종루. 그 다음에 과표관은 3단계로 해서 누진세를 적용되고 있죠. 지금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지난 순환에도.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세액은 과세일련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을 자, 밑줄이죠.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별자의 제목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 초과 누진세를 누자의 동그라미 어떻게 였어요? 별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 역시 3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213페이지 한쪽 가르치는 2번 건축물 세율입니다. 자, 건축물은 여러분들 건축물 세율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목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세율은 그 건축물 자
제목 세율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비례세율 이렇게 제목을 비례세율이라고 땡땡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 비례세율이지 누진세율 적용된다는 얘기 나오면 틀려요.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일반 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자 1천분의 2.5니까 0.25%입니다. 0.2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축물 0.25% 밑줄이고 1천분의 2.5 밑줄이고 0.25%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 처음 배우는데 잘 보세요. 특정 지역이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을 얘기하는데 특정 지역 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인데요.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읍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 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제외하고 하여튼 시지역에서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정하는 공장용 그러니까 밑줄은 시지역의 지정된 주거지역 및 지자체가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법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 세율을 적용합니다. 0.5%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이건 이건 어떤 거냐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이런 거예요. 시외곽 지역에, 여기 볼까요? 시지역에 공장이 있었어요. 시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변에 집들도 없었는데, 나중에 막 집들이 들어서서 여기가 주거지역이 돼요. 그럼 아무리 공장이 먼저 있었지만 주거지역에는 공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요, 이제 이거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준세율의 2배, 0.5%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0.25%의 2배죠, 이게. 1천분의 5, 0.5%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과밀적지구역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공장 건축물이요.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적지구역을 적용받는 자,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해서 공장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그러니까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러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기준으로부터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를 몇 배로? 5배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를 5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골프장, 고부락장 내 건축물은 1천분의 40 몇 프로요? 4% 세율 적용합니다. 사치성 재산이니까 4%입니다. 토지, 골프장, 고부락장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길게 봐야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건축물 세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건비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0.25% 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고, 일반 건축물은 0.25%였고요. 0.25%. 그 다음에 0.5% 1천분의 5, 0.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지역, 길게 돼 있지만 하여튼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0.5%고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또 1.25%인데요. 자,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의 5배로요. 표준세율의 5배로. 일반 건축물의 5배로 해서 0.25%의 5배니까 1.25%가 돼요.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밀옥제 권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은 이렇게 5배로요. 그 다음에 4%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니까 고급 오락장, 골프장 건축물은 몇 프로요? 4%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거 세율을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걸 이제 높이로 하나 외우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어떤 주부 수강생들은 보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보면 이렇게 평상시에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소곳하시게 앉아가지고 어떤 수강생들을 보면 옷도 그냥 완전히 공주과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 레이스 달리거나 그런 옷 한 블라우스 막 이런 것만 입고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누가 또 저한테 뭐 물어볼 때도 아주 소곤소곤 조용조용 물어보는 그런 수강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공주처럼 아주 잘 행동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저런 주부 수강생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예전에 분당에서 강의할 때 어떤 주부 선생이 진짜 그랬어요. 야, 그래 저 주부 선생 진짜 대단하다. 그 진짜 완전 공주님이네. 네,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있죠? 그 복도 저쪽 끝에서 제가 화장실 가는데 저쪽 복도 끝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있죠? 육두문자를 거의 날리면서 야 이씨 어쩌면서 목소리를 내리깔고 막 누구를 저가 죽이듯이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주부 선생이 막 이렇게 막 통화하다가 야씨 막 통화하다가 저랑 딱 눈 마주치니까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 주부 수강생을 제가 만나가지고 아니 누군데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무섭게 전화 통화했냐 그랬더니 그 중딩 아들 있잖아요. 중딩 아들인데 이 녀석들은 좋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목소리를 내리깔고 목소리부터 기선제압을 해야지 말을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중딩 아들한테 통화하는데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잘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잘 부르는데 숫자를 잘 보세요. 어떤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데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뭐다? 4 죽는다. 그래서 보세요. 높이로 하나 잘 보세요. 웃고 부를 때 높이로 이걸 외웁니다. 높이로 이렇게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빼면 안 되고 건축물 비례세율이니까 건비. 자, 그래서 다 같이 이거 머릿속에 이거를 이렇게 높이로 하나하나 높이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외운다? 시작.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에 하나하나 짝져서 이제 높이로 이렇게 머릿속에 짝져 놓는 거예요.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125세의 편수의 5배는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서식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죽어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입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요. 한쪽 가르쳐서 3번 주택의 세율입니다. 중요하죠? 또 주택? 별장이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속도지며 주택분이 전세 대상이다. 자, 세율을 미줄입니다. 별장은 몇 프로예요? 1,000분의 44% 비례세율 정도 됩니다.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관할 구경하는 수준의 주택을 여기 미줄입니다. 주택별로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 합산 안 해요. 경기도 광명시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주택에 대해서 광명시장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별로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따로 주택별로 과표간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주택분요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 0.1%부터 자,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했을 때 1,000분의 4, 0.4%까지 0104 최저와 최고 주택은 외워야 돼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재산세 세율이 자 이겁니다. 주택은 보세요. 주택은 세율이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요?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요? 4단계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하고 이거 안 보이겠네 여기 괜히 쫄았네. 저 안 되겠네. 저쪽 가서 써드릴게요. 주택이 안 보이겠네. 자, 어떤 얘기냐면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이쪽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로 주택에 대한 세율입니다. 주택. 자, 주택은 별장은 4% 1,000분의 44%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보세요.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요? 4단계. 과표간 4단계로 되어 있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이요. 자, 여러 개 주택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나 고급 주택도 여기 주택에는 어떻게 한다? 고급 주택도 포함입니다. 고급 주택도 똑같이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 주택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여러분, 고급 주택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알아두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213페이지 받고 214페이지로 갑니다. 니은번 한번 보시면요. 니은번 한번 보시면
니은번 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이것도 한 2번 나왔어요. 몇 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쫙 밑줄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 합산한 그런 얘기입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그래서 주택분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 통합하여 과세한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만약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에 역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주택의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자 보세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산세 계산할 때는 2인 이상의 공동 소유하더라도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하나로 합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다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거 바꿔서 나온 것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 과세표준액, 이름 틀려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여기 세액 나왔어요. 그럼 아까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는 건데 이럴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C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자,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납세무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통합평가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의 공동 소유하든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해. 누가 납세무자가 돼? 건물과 토지 C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아니고 C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누가 납세무자?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어떻게 한다? 초과누진세를 정합니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별장은 그렇지만 고급주택은 아닙니다. 주의하고 선박 항공기 보입니다.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재산세에서 1,000분의 55%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선박은 항공기는 0.3%예요. 1,000분의 3. 고급 선박 밑줄이죠. 1,000분의 55%라는 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과세율 대상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거예요. 중과세율 중대상. 수도권 정비기법 규정에 따른 과밀역적 언역에서 공장, 도시용 공장 제외하고 밑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 공장인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최초 과세기일로부터 그러니까 공장 신증세율부터 그러면 틀려요. 최소 과세기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 0.25%의 몇 배? 100분의 500, 5배 당하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0.25%의 5배니까 125세요. 1.25%가 되는 거예요. 025, 05, 125세요. 이거. 자, 그래서 쫙 매출이고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한쪽 양가로 4번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있죠? 여기부터 이제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저기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몇 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강의하기가 25분?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요까지 일단 하고요. 여러분 저를 봅니다. 요까지 하고 재산세 세율까지만 배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빨리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몇 가지만. 자, 우리 재산세 오늘 공부했습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유치가 되고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만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재산세는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재산세 여러분요.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토지 모든 토지고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건축물에는 무허건축물도 포함하죠.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요. 선박 항공기는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그 전에 그 겸용주택 하나 해야 되겠네요.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데 그때 1동의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1동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분만 주택입니다. 주거 분만 주택. 근데 1구,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는 전부 주택입니다. 50% 안 되면 주거 분만 주택이고 50%면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입니다. 그래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겸용주택 판정할 때 50% 기억하고 1동 건물은 면적에 비해서 주거 분만 주택이고.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요. 우리 재산상이들은 모든 토지를 우리가 분리, 별도, 종합으로 분리는 저율 분류와 꼴분류로 나눴었습니다.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007, 빵14, 비례세율이요. 007% 저율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합니다. 그럴 때 농지요. 농지는 개인이 수여하는 자격농지와 법 및 단체 수여농지로 나눠져요. 그럴 때 개인이 수여하는 자격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만 봐요? 위치만 봐요. 있을 곳에 있냐. 그러면 제가 읊어볼 때니까 딱 들으면서 반사적으로 위치만 딱 생각해봐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이에요. 자, 반사적으로 위치만 파악하면서 빨리 대답합니다. 군 읍면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요. 분리해. 군 읍면적 깡촌이니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요. 분리해.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종합. 자,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 분리해. 좋습니다.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자, 원칙이 종합합산이에요. 일반 유통업이나 제조업이 용이하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농지면 분리의 종합이에요.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이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죠. 가공하는 게 주업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 자, 법인 및 단체 수용지는 종합. 근데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수용지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외울 건데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종농, 매사농. 종중 수용농지. 농업법인 수용농지. 매리칸 쪽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병해서 하는 농지. 한국 농어촌 공사 수용농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대충만 들었다가 나중에는 또 외웁니다. 다음 순환에. 그 다음에 임야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달라지지 않고 임야요. 자, 토지용 문제 풀 때 임야라네. 목장이요. 목장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개인 소유 목장이든 법인 소유 목장이 따지지 않고 목장 위치 면적 따집니다. 자, 또 읊어볼게 빠빠라 얘기했어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자, 시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 분리. 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종합.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과한 목장 뭐가 돼? 종합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시골에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고 있는 임야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종합. 아이고 발이 건너간다. 분리. 종중 수여하는 임야? 분리. 그 다음에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 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군사기준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뭐가 된다? 분리요. 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분리인데, 준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뭐고? 별도 합산. 준보존산지 안에는 별도 합산. 그냥 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분리.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등등 있었고요. 임야.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임야. 007% 다 받고. 그 다음에 빵2% 공장도 한번 읊어볼게요. 공장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예요.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예요. 분리.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예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면 공장이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있을 곳에 안 있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는 거잖아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주면적 이내면 뭐 분리. 근데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규면적 이내면 예? 요거 주의하셨잖아요. 공장이 시지역에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봐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길면적 이내면 뭐가 돼? 별도 합산. 요거 주의하라고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과한 자 공장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기준면적으로 초과한 토지 무조건 종합이고. 그 다음에 007방에서 4% 고일비상 토지는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장 고불확장 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상 토지 다 봤고 007방에서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예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별도. 기준면적으로 초과 면적은 뭐가 돼? 종합.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아직은 못 해도 괜찮지만 상업지역 같으면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 3배, 공업지역은 4배. 이걸 곱한 금액입니다. 저 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이고 전체가 1000이다. 그럼 바닥 면적 상업적이 있다. 그럼 바닥 면적 200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 3배.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전체 1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 400이 기준 면적으로 초과한 면적이니까 뭐가 돼? 종합.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무슨 뭐 건설계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장사경영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주운보존산자네이며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종묘 사업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을 상상해 보면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이런 것들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달달달 못 외우더라도 대충들이 자꾸 익혀둬야 돼요. 그 다음에 또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돼? 종합. 우리가 지금 하면서 뭐 종합 나왔잖아요. 지금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농지나 뭐 기준면적으로 초과한 목장이나 쭉 나왔고. 또 꼭 기억할 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돼? 종합.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 순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사례 연습도 해볼 거고요. 요선 정도요. 오늘 그래서 토지용 구분만 일단 복습을 납세무자는 뭐 지난 시간에 일요일 달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재산세 다 보고 종부세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